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것도 그 지지율 올리기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돌아온다는 말이 자꾸 나온다는 게. 원래 그 한상혁 지금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임으로 그 제가 아까 데일리한 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계속 이름이 나왔었어요. 어떤 후보군이 이름이 나왔냐냐? 이동관. 예. 다들 아시죠? 동아일보 출신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인규 전 KBS 사장,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김후곤이라고 이분은 법조계 인사예요. 법조계 인사고 서울 고검 부장검사 고검이 아니고 이분이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김후곤 변호사. 그래서 처음에 제가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동관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됐던 저 네 사람 가운데 검사 출신들 법조계 인사를 앉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확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동관 전 MB 특보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좀 제외가 되는 쪽으로 뭐 여의도라든가 방송가에서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언론 장악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인데다가 그리고 몇몇 보도를 통해서 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아들과 관련해서 뭐 학폭 그때 있었는데 그걸 뭐 은폐했다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어요. 2011년도에 한화고 학폭 사건 가해 학생이 뭐 이동관 전 특보의 아들이다. 근데 서울시 교육청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한화고도 그렇고 좀 은폐 논란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왜 아시지 않습니까?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가 불거지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국회 과방위가 열렸는데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 국회 상임위에서 나왔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 여의도에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또 대한뉴스와 대가족 분들이 이동관이라는 이름을 또 기억을 해야 된다. 네, 실제로 뭐 내정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직 뭐 후보군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뭐 아들 문제를 떠나서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공보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 인수위 특별 고문을 맡았던 그런 인물인데 왜 이동관 전 특보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느냐? 이동관 특보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로 일한 기간이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3년 5개월간 대변인도 했고 홍보수석도 했고 언론특보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언론장악 백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명박 정부의 공영미디어 장악을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미디어스가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 저 있죠? 자,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 미디어들에 대한 인적 장악을 추진했다. 인적 장악은 사장 교체, 간부 교체, 관료주의적 상명 하달식 통제 부활, 비판 프로그램과 비판적인 언론인의 축출, 정권 홍보 프로그램 신설, 친정부적 여론몰이, 종북 위기 조장 이런 조작적 프레이밍의 일성화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단락되자 곧바로 방송관련법을 개혁하고 종편 TV를 도입해서 인위적인 언론 구조 개편을 단행을 했다. 자,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이명박 정부 때 언론 장악의 상징적인 일들과 관련해서 이동관 전 특보와 연관성을 계속 언론인들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윤석열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사실상 몰아내고 그 후임으로 지금 유력하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는 야, 그거 쉽지 않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유력설이 지금 국회, 여의도 이런 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네요. 예. 설마 그 사람이 한 사람 보통 그 자리 다 가더라고요. 또 가겠죠? 그 사람도? 그래서 좌파 패널 땡구리 박시영 TV 관계자 오늘 우리 여기 박시영 TV 관계자 너무 풀 죽었어요. 시꺼멓게해가지고 지금 보이지도 않고. 괜찮아요. 일 괜찮아? 봐요. 다들 일해요. 아니 좀 그래서 시계만 보고 있어요. 대거식 여러분 좀 꾸짖어 주세요. 그리고 이 그 이명박 정부 때 응. 특히 지금 저 공영방송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로 고난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응.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동관이라는 이름은 매우 우려되는 불편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온다. 또다시 이명박 정부 때 진행이 됐던 뭐 경영진 몰아내기 뭐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하고 있는데. 아니 2017년에 SBS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회사 내부에서 해직하고 자른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예. 22년에 나왔던 건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건데요. 언론 통제 시스템을 가동했던 사실이 청와대 기록물을 통해 처음으로 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 관여했다는 거 다 드러났는데 근데도 5년 전에는 내 탓 아닌데라고 말했던 이동관 전 아주 특보의 뻔뻔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보도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두 보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것 역시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다고 뭐 다른 후보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가장 우려했던 후보가 거의 뭐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뉴스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슬쩍 한번 띄워봤습니다. 인사는 메시지잖아요.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동관 전 수석을 얘기하면서 그 MB 시절에 미디어 정책이라는 게 뭐 그 정점이 종편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 미디어법 때 국회에서의 모습도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뭐 난리 났었죠 그때. 근데 난리 난 것만 기억해가지고 국회 맨날 저게 싸운다. 국회는 저런 곳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프레임 확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과정 자체가 되게 막 그냥 야당은 시비 걸고 정부는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그 국회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것들이 확 올라갔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종편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종편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나왔던 표현이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죠. 그 형광등 100개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기 엘사 시작한 박근혜 그런 것들이 시작하긴 거예요. 그리고 그 종편들이 이런저런 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다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이 지금의 대통령이 봤을 때 이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언론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는데 그 괜찮았던 시점을 그때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MB 때라기보다는 MB 때 이후의 박근혜 초기 굉장히 좋았던 그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그 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을 때 뭐 적어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아니었을 것이고 너무 싫어했지. 그래서 찾아봤을 때 적절한 사람이다라고 봤다면 이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지금 띵구리 형 얘기하셨지만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것들 과거에 뭐 누가 문제됐던 사람이니까 좀 눈치 봐서 인사를 안 하거나 이랬던 또 정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더 걱정이 근데 되는 거죠. 저는 아까 데일리한 그 기사 있잖아요. 그 한 번만 띄워봐줘.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을 저는 이 기사를 읽은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있었는데 자 방송 언론계의 정통한 한인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놈의 한인사 차기 방통위원장은 만약 현 정권이 교체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각오의 결기가 필요하다. 저 데일리 안에서 아주 파이팅 보도한 있으셔. 겁니다.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나 수신료 민영화 문제 등 역대 어떤 방통위원장도 경험하지 못한 숱한 난조와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얼마만큼 강단 있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옥에 갈 정도의 각오와 결기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돼야 된다. 게일리안이 보도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요? 동물농장도 이제 뭐 나오셨으니까 이왕 뻔뻔하게 구시는 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윤통이 거기 나오면 될 것 같아. 복면가왕 어때요? 괜찮지 않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 좀 있다. 복면가왕에 윤통이 나온다고? 어때? 안 돼. 왜 안 돼? 금방 나와. 네. Once upon a time. Long long time ago. 나 바지 보면 다 알아. 복면 쓰고 있는데. 윤통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산. 동간이요. 아유. 동간이요. 아유. 뭐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주 내에 뭐 윤통이 임명할 것 같다. 조만간 임명할 것 같다. 15일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뭐, 네. 이게 왜냐하면 날 받아놨다면서요?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저것 아마 시간을 물리적으로 따져 볼 겁니다. 근데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만약에 채우게 되면 청문회를 2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피할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을 따져보고 요게 청문회 기간 뭐 정하고 왔다 갔다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 뭐 그렇게 따져본 결과 아마 이번 주나 좀 빠르면 좀 임명을 좀 강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학폭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일단 아들 학폭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따라가는 보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상한 의문은 이동관 지금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렇죠. 이걸 검증하는 보도를 언론이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메인인데. 메인이죠. 이 보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별로 없던 와중에 오늘 또 경향이나 한겨레 등에서 그나마 좀 이 사람이 과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를 묻는 어떤 보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MBC 경향 한겨레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포털에 없습니다. 걸린 것도 다 해명, 반박 이런 기사만 쫙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잠깐 우리 방통위원장 임명하기 전에 그 임명 기사 보기 전에 우리가 월요일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시작하는 종이 신문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월요일 날 신문 일면 우리는 이걸 가장 주요 뉴스로 생각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각 신문사에서. 각 신문사에서. 월요일 일면이요? 네, 그렇죠. 주말에 근데 묵혔다가 왜냐하면 뭐 주중모 대사 초치한 거, 우리 주한 대사 초치한 거부터 해가지고 후쿠시마 시운전을 한다, 뭐 여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오늘 일면들 모아놓은 거예요. 일면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이 얼마나 참 일단 자 위에서부터 좀 확대를 해보면 국민일보 보이십니까? 네. 진보로 기운 사법부 이제 보수로 기우나. 자,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자, 경향신문 오염수 방류 사형 선고 어민들 피눈물. 저는 이건 굉장히 적절한 기사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일보 봐요. 자, 동아일보 북 엘리트층 동요 연쇄 탈북 조짐. 와 씨. 네. 응? 일면의 광고가 나는 저 기사들도 기사인데 강원특별자치도 깔렸습니다. 네. 강원도지사가 누구죠? 네. 진태 진태 형님입니다. 진태양. 김내고 씨. 자, 그리고 서울신문 다급해진 중 주제국 여론 흔들기. 세계일보 초재진 구분의 하세월 비대면 진료 포기 속출. 자, 조선일보는 이제 오늘부터 그 대정부 질문이 그렇죠. 있거든요.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봤을 때 선관위 자소서는 아빠 속에서 물론 이 자체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걸 일면으로 올렸어요.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이요. 이걸 가지고 공격하라. 저는 지침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북. 그렇습니다. 자, 중앙일보 김명수 법원 6년 재판 병목만 키웠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행정부의 그 사법부 침해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있는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조집니다. 그리고 한겨레 오늘 일면 60 기념식 정부 첫 불참
민주같이 무시한 태행. 아 이거는 욕해서 안 간다면서요. 그리고 한국일보 2038년 김대리의 밑빠진 월급 봉투. 자 우리 언론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관과 관련된 이 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보도는 아까 그 일면에 없죠. 그 경향신문 있잖아요. 저 그 밑에 하단에 지금 조그마한 사진 보이죠? 예. 예. 조 정도예요. 그거 유튜브에 뭐 출연해서 했던 말 이게 좀 이따 저희가 좀 다루겠습니다만 네. 그 내용, 그 내용이 저 일면에 짧게 실렸어요. 조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의 이 수준과 관심 사항이 어떤지가 지금 단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게 저는 뭐 매일 아침 저 신문들 일면 모아놓은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 이제 또 미디어 오늘에서 꼭 요 작업을 한 9시쯤 해요. 합니다. 예. 그 굉장히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포털하고 또 달라요. 지면은 다르죠. 예. 포털이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이제 장사 수단,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포털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뉴스를 약간 미끼로 쓰고. 뭐 뉴스는 또 거기에 이제 어뷰징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 뭔가 다 도배돼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신문 일면이라는 건 그 언론사가 이제 뭐 편집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죠. 표제로 뽑고 사진으로 싣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국민들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 무언가가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특히 보수 언론들 몇몇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일부러 가리기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러고서는 굳이 저걸 끌고 나와서 저기다 일면에다 배치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정치 뉴스가 그래요. 뭐 사실 지금 정치 말고도 경제, 사회 지금 갈등의 연속들이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갈등의 조짐들이 있고 경제는 해결치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사들은 뒤에 가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결정적으로 오피니언에 들어가면 본색을 드러내죠. 맞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이거야. 음. 그러니까 신문이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일면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 결국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인데 일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숨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걸 띄우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들 이동관 방통위원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아들 학폭 논란에 당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요건 따져볼 문제죠. 그럼요. 근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이 사람이 진짜 방통위원장 후보로 적합한가? 근데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신의 한 수에 2019년 6월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출연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의 한 수는 뭐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하기가 다양하게 평가를 하겠지만 저라든가 뭐 경향신문 한겨레 같은 건 그거 유튜브 채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동관 특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나는 이런 얘기 잘 못할 것 같은데. 자, 과거 보수를 떠받친 몇 개의 축이 있다. 어쨌든 밉든 곱든 보수 언론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전경련, 경총 등 재계다. 그 다음이 공무원 조직, 경찰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나? 다 무너졌다. 2019년 기준이에요. 19년이에요, 19년. 근데 보수 언론에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보다 컨트롤이 더 심해지고 종편 제어가를 무기로 압박을 가하니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는 종편 제어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종편 보수 언론도 눈치 본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상파는 말할 것도 없다. 보수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안 보니까 신의 한 수를 본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맨날 카톡으로 신의 한 수 나한테 보냈었다고. 나 유튜브 하는지 모르거든요. 아빠 나한테 야 너도 유튜브 좀 해봐라. 신의 한 수 링크 딱 보내면서 이렇게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모른다니까.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야 이건 봐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본다며 신의 한 수 링크를 나한테. 자, 그럼 신의 한 수가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여러 어떤 방송 신문이요? 콘텐츠를 올렸잖아요. 근데 논란이 됐던 게 자, 노회찬 의원 타살설, 21대 총선 투표 조작설, 한강 대학생 사망 타살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지 선언 등등입니다. 자, 여기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100만 구독자 돌파에 힘을 보태겠다고 방통위원장 유력 후보께서 2019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진짜 걱정이 돼요. 내가 걱정한다고 임명 안 할 건 아니겠지만 한다고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라든가 지금 이제 익명으로 나오는 용산 쪽 반응을 보면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다라는 멘트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드잡해라. 네가 꼼꼼하게.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동관 특보가 그런 일종의 그 뭐랄까 청사진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미디어 저널리즘 이런 것들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 말고 진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미디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말 안 듣는 언론들 혹은 포털들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본인은 이제 MB 때 해봤다. 그리고 MB 때에 대한 기억을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쿨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거기다가 이 신의 한 수를 운영하는 그 신혜식이라는 인물은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그의 장악력이 또 있는 것이고,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혜식 이 사람 뭐 사무실 개소식하고 이럴 때 가서 뭐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스피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관이라는 인물도 그 시절에 그 채널에 출연했을 거예요. 그렇죠. 영향력 없는 채널에 일부러 출연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신의 한 수 같은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된다. 그럼 방통위원장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뭐 우리 띵구리 형이 수차례 얘기했지만 공영방송의 이 조직, 이 지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을 바꾸고 이사를 바꾸고, 사장과 이사가 바뀐다는 건 그 채널의 어떤 편성권 혹은 방송에 대한 어떤 방향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컨트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MB 때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고, MBC라는 조직은 그 경험이 굉장히 뼈아팠던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더 강한 반박 보도들도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모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언론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저널리즘 띵에서 주로 언론들을 다루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방통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론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검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공방으로 바꾸어 버리면서 얘기를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금 피해자라는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자기 피해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다 보냈습니까? 그 내용을 언론사에 다 보내요. 언론사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이것만 주구장창 써제끼고 있는 언론들은 굉장히 좀 어떤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이렇게 또 얘기할 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학폭 관련된 언론 보도는 우리 기주자께서 많이 뽑아오셨잖아요. 네. 그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라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런저런 얘기가 들렸었잖아요. 뭐 준비해 놓은 게 있다. 뭐 청문회 자리 누가 올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켜봤더니 갑자기 그때 카톡방에 보내셨잖아요. 그걸 딱 보자마자 왜 그 피해자라고 날 부르지 마라. 나는 그 잠깐 뭐 다툼이 있긴 했지만 바로 화해를 했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나를 학폭 피해자로 규정하지 말고 그런 기사를 좀 덜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보냈더라고요. 그 그런 취지로 기사가 보냈죠. 네, 그 기사가 쫙 뜨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동관 씨가 반박한 게 또 하나하나 떴어요. 그런데 이게 4명이 피해자라는데 그 이상하게 한 명만 이렇게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뭐 연유인지는 알 수가 없죠. 드러난 것밖에 볼 수가 없으니. 그런데
다른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다 해결됐었고 단순한 다툼이었고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이게 되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그렇대 왜냐하면 언론은 이미 한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포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래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동관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쟁을 위해 무책임한 폭로 가짜뉴스 생산 그만하라고. 내가 이때까지는 나를 임명해준 임명관자 때문에 도리를 지키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더는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반박하는 기사를 마구마구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뭐 나를 피해자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나는 그렇게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를 또 보도하는 것도 언론사들이 보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도 지금 이 아들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의 아들 학폭 의혹이 검증의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보도를 하고 나머지 피해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 정말로 아까 YTN 제가 보도 링크 올렸는데 YTN이 오늘 보도 올린 게 있어요. 오늘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이런 의혹을 폭로했던 하나고 교사가 있습니다. 정경호 선생님. 예. 그 교사가 지금 중국에 파견 나가 있대요. 근데 이제 YTN이 이제 그 교사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한 건데 당시 하나고 이사장한테 이동관 특보가 그냥 뭐 이렇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처음 폭로한 이 교사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승유 당시 하나고 재단 이사장이 이동관 특보와 통화를 한 내용, 내가 통화했는데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그 교사에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뭐 처벌이 능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동관 특보가 아들 학폭 의혹이 지금 최근에 다시 불거졌을 때 내놓은 입장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 이사장하고 통화한 이유는 저거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들 학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이사장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에요. 아이가 학폭의 가해자다. 자, 아이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라는 거하고 아빠가 방통위원장 되는 거하고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고위직에 있었잖아요. 이동관 당시 그 청와대 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서 예비 경선 종로 그때 맞죠? 응? 나왔을 때 아니에요? 그 이사장한테 전화했을 때는 자기 예비 경선 앞두고 있을 때 아니야? 앞두고 있을 때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내 아들이 지금 학폭의 가해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형태의 룰이 있는데 룰을 바꾸었다. 그러면 이 룰을 바꾼 거 혹은 룰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였는가 이거 보면 되잖아요. 그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그 아이는 전학을 갔고 정상적으로 대학을 진학을 했잖아요. 그 친구의 생활기록부에 이게 적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일련의 과정 속에 아빠가 고위직이어서 학교의 재단 쪽에 누군가와 뭐 연이 닿아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증의 영역에서 아이의 학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폭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빠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아빠가 한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얘기를 꼼꼼하게 짚어야 되는 게 검증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다음 단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폭이 있었냐 없었냐 사실은 그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사란 사람이 긁어 모아가지고 학폭을 만든 거다라고 지금 이동관 특보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냐는 거지. 그거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을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팩트 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까 고추자도 얘기를 했지만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선도위에서 말한 그 징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징계는요 전학 조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라는 거예요. 그 해명도. 그리고 강득구 의원 주장대로라면 그 선도위도 안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자 강득구 의원이 이랬다. 이 특보가 이랬고 강득구 의원이 이랬다가 아니라 확인해 보면 되잖아. 사무관계 확인해야죠. 그래서 누구 말이 정말로 맞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진짜 맞는 게 제가 이 해명 보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핵심이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학폭이 안 열릴 수가 있지? 이거는 무조건 열리는 건데.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담임 재량으로 그래 그럼 둘이 화해해 이렇게 해서 끝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럼 내가 만약에 민동기를 이렇게 뚱뚱 때렸어 이 자리에서 미안 해서 화해하면 그게 담임 재량인데요. 이렇게 장기간 이어졌을 때는 그건 담임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담임이 거기서 자기가 오케이 하고 넘어갔다는 거야. 근데 이 담임이 지금 하나고 교장이라면서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담임이 재량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약간 적혀 있긴 한데 조금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으나 1년이 지났을 때 그 장기간으로는 절대 이어질 수 없어요. 한 며칠 상간으로 뭐 싸우고 화해하고 이런 거는 담임 재량이나 절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박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저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 그다음에 하나 더.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예비 경선 때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거칠게 이 일을 했을까? 이사장하고 통화한 거 티 다 나게 하고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무마하고 애를 그냥 전학 보내버렸을까?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경선이라서 내 마음이 너무 급해서. 왜냐면 나한테 그런 흠이 하나 보이면 아들 얘기 한번 불거져 나오면 자기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일을 처리한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게 조금 드러난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유추를 했었거든요. 기추자 생각이죠. 근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만약에 네네. 정말로 기추자 생각이 음.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너무 매정하다. 왜요? 왜? 뭐가? 아니 어찌됐든 이걸 잘 해결하고 피해 학생들하고도 뭔가 해보고 이렇게 아이고 그런 마음으로 애 새끼 키웠으면 애가 그따구로 자랐어? 근데 애 내가- 머리를 300대나 때리고? 알았어. 거기까지 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저의 불찰입니다. 좀 부끄러운 줄 그러니까 알아야지. 추정. 자 기추자의 추정. 동간 씨 네, 부끄러운 줄 그렇습니다. 알아. 네. 애 새끼를 그따위로 자라게 해가지고 나는 그 학생만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랬대잖아. 피해 학생이 너무 그렇게 당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나서지는 못하고 좀 일 생길 것 같으면 피하게 해주고 막 도와줬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교사들이 알았을 때 교사들도 너무 충격받겠죠. 그리고 엄마들 하나고 들어갈 정도면 엄마들 다 날고 있는 엄마들일 거야. 솔직히 돈 없는데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들어갑니까? 돈이 얼마 드는데. 아니 하나고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들어가서 일단 쓰는 돈도 굉장히 많고 거기도 엄마들 다 날고 계는 엄마들이에요. 엄마 아빠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사실 피해자지. 피해자가 몇이야. 이동관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빠락빠락거리고 있어.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흥분했죠? 여러분 해주세요. 됐어. 이동관. 진짜 보면 볼수록 아주 악질이에요. 근데 저는 학폭 그 문제, 아들 학폭의 문제 때 과연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이동관 특보가 개입을 했느냐 이거는 계속 밝혀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제발 언론들, 방송사들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런 어떤 그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그 폐해가 여러분한테 직격탄이 된다니까? 검증을 제대로 하셔야 돼. 그 중요한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그 선생님 있잖아요. 지금 YTN에서 인터뷰했던 선생님.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무슨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맞아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공격 벌써 시작했습니다. 뭐 전교조 얘기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런 사실관계 아니다라는 것 이 선생님이 직접 또 반박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이나 이런 보도의 양들이 저는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무슨 뜬 소문들만 한가득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 정작 아까 말씀하셨지만 6월 15일로 지금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데 방통위원장 임명되고 나면 청문회 하겠죠. 청문회 과정에서 이건 뭐 현재로서는 민주당이나 이제 야당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인사다라고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지. 그런 다음에 보내면 대통령이 노 해버리고 다시 그냥 임명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순은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지만 일은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 시끄럽지만에 있어서 시끄러운 거에 대한 뭐랄까 방향성을 언론들은 이렇게 좀 비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검증의 영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언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 영향을 끼치는 게 직접적인 그 뭐랄까 훨씬 더 거칠게 표현한다면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제할 수 있고 예. 그런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언론 스스로들이 조금 더 여기다가 공을 들여야 된다. 다른데 막 시끄럽게 그냥 이거 막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공을 들일 게 아니라 검증 자체에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고 예 정순신 그러니까 전 검사 왜 낙마했습니까? 음. 그 일관된 기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정순신 전 검사하고도 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전 혁신위원장 그만뒀잖아요. 제대로 하기 전에 네. 그분 왜 그만뒀어요? 왜 언론들이 문제 제기하고 공격했습니까? 음모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되느냐? 민주당이 동조하는 거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동관 특보를 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한다 그러면 이동관 특보가 신의 한수 나와서 했던 그 말들 있잖아. 그 말들에 그럼 용서하고 대통령도 인정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일관된 기준이냐고요. 왜 언론이 이런 문제 제기를 못 합니까? 중요한 말씀. 오늘 인터뷰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 말씀하신 인터뷰 봤거든요. 들었는데 그 교사가 이러더라고요. 마지막에 학교에서는 서민의 자녀가 잘못했을 땐 다 처벌을 받는데 고위직 자녀가 그렇게 다 빠져나간다면 민주주의나 공정을 배워야 될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겠느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라서 오랜만에 너무 맞는 말을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딱 그 입으로 되게 단호한 말투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가에 음.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후보로 강력히 거론되는데 이 사람의 반대 대자보가 지금 나 대자보가 이렇게 붙는다는 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맞아요. 예, 자필 대자보를 요새 붙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이 대자보 잘 안 붙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그럼요. 맞아요. 대학가에서 잘 안 붙이는데 지금 11개 대학에서 대자보가 부착이 됐다는 근데 겁니다. 기사가 그렇게 안 난다고요? 근데 보도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이 정도 사안에서 아직 임명도 안 됐는데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됐는데 아버지는 방송장악 아들은 학폭이라는 그런 대자보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범죄자는 필요 없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1개 대학 현재 부착이 되고 저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조국 전 장관 그때 대자보 붙은 거 기억나시죠? 나죠. 일부 대학에서 막 붙고 이랬을 때 어마어마한 지명과 어마어마한 보도량을 쏟아냈던 곳이 어디입니까? 조선? 아니 그냥 우리 언론들이 다 썼어요. 썼죠? 다 썼어요. 다. 응. 그 언론들은 어디 간 그리고 것인가? 스누라이프에 올라오는 글 같은 것도 하나 올라오면 그게 다 기사화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언론들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근데 이 본부 큰일 났네.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본부에서 제공했다는데 여기가 각 대학 지부에서 작성해서 부착한 것이래요. 네. 여기 털리겠는데? 큰일 났네. 응? 털리겠어. 최근에 10대 청소년들 그때 문제돼가지고 걔네도 한번 털렸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경향신문이 친절하게 어디 붙여낸다는 거를 다 찍었네. 다 찍어가지고 털리면 여러 군데 털릴 수도. 얘네 걱정되네요. 대학생들 또.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요즘 대학가에서 이런 그 흔히 말해서 시국 현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안 낸단 말이에요. 대자보 같은 걸 잘 안 붙일 뿐더러 이런 목소리들을 공개적으로 잘 내지 않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쇄적으로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11개 대학에서 일단 이 대자보가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놀랍도록 없습니다. 예.
관심을 일부러 안 두려 하는 거겠죠. 왜냐? 상대가 이동관이거든.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제 사실상 이번 주에 지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정 단계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그 면직 취소 관련해서 보고서 기각 결정이 나면서 야 정말 어찌 보면 그 정부 이 정권 차원에서는 이제 약간 걸리적거리던 게 다 사라져 버린 어떤 구도가 그렇죠. 되어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도 29일, 30일 이 사이에 임명하거나 이제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야지 뭐 청문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렇죠. 8월부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가 될 것이다. 되겠죠? 예, 뭐 네. 지금 거의 뭐 그렇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건 항상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계속 뒤에 남겨두고 절차적인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냐 이 얘기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MB 시절 그가 보여줬던 방송 장악이라든지 언론 탄압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부려서 언론이 얼마나 그 후퇴했었고 후행적인 태도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봐왔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언론 어떤 정책에 수장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본인이 그 MB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 본인 입장에선 그 제야에 묻혀 있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에 이제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뭐 각종 종편 프로그램이라든지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해놨던 자신의 발언들이 박제되어 있는 게 제법 있어요. 심지어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난했던 것도 그대로 남아 있고. 거짓말했다고. 그리고 그 되게 웃긴 얘기 있잖아요. 뭐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뭐 그거. 아 유명하죠. 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 없이 이게 진행되는 거. 이 방통위원장 자리는 이제 청문회가 진행돼야 되는 자리이니까 청문회 자리에서 나오겠죠. 이야기가 나오고 뭐 예컨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대통령 그냥 임명 강행하겠죠. 그렇죠. 강행하면 끝이에요. 이런 수순이 그냥 고스란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지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거짓말한 윤석열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동관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지금 저 거짓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학폭위가 안 열린 그 이후에 선도위가 열려서 강제전학 처치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돼도 되느냐라고 우리가 반문이 가능한 거죠. 당연히 이미 나왔어야죠. 그리고 저는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기자협회가 이동관 특보가 차기 방통위원장에 내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80%가 한국기자협회 조사에서 80%가 반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미디어스 기사를 보여주면 국민의힘 쪽에서 응답률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대요. 응답률이 얼마 나왔느냐? 13.3%.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면 예. 근데 그 응답률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문제를 삼았나 봐요. 불만도 표출을 하고. 그런데 뭐 미디어스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만 윤통 지지율은 응답률 1.7%짜리도 있었고요. 그거 가지고 막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제가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수신료 분리징수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제안한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투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중복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구 유튜브에서 그거 하라고 엄청 독려했어요. 아니 그런 결과를 들이미는 곳에서 무슨 13.3% 80% 이거 못 믿겠다. 아주 웃기시는 얘기고요. 그건 일단 거기까지. 다만 저는 한국기자협회에 소속된 기자 여러분들에게 자 80%가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투표를 하셨다면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사로 얘기하세요. 이 80% 투표 나왔다는 거하고요. 그 이후에 한국기자협회 투표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지면과 화면, 인터넷상에서 포털에서 이동관 특보와 관련된 보도를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되는 오늘 보도를 안 해. 오늘 납득이 안 되는 왜 보도를 안 하냐고. 아, 피토하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아, 나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은 왜 뭐든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저 사람들 멸콩 챌린지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호치민한테 헌화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누가 멸콩 소리를 내었는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그렇게 헌화하고 있는데 너무 우습더라고요. 아, 난 진짜 모르겠어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지러워요. 아. 그러니까 그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자꾸 진행이 되니까 그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때마다 말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럼 과거에 당신 그러지 않았잖소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했던 말은 그게 아니고 내가 했던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 라고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게 얼핏 보기에는요 누군가는 시비 걸고 누군가는 이게 정쟁이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국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 꼴보기 싫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어떤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관심해지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약간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국회의원 수 30명 줄여도 아무 문제 없다. 잘 돌아갑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끼리 해먹을 테니 니들은 관심 갖지 마 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갈 수 있는 권한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 권한이 커지는데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우의 수를 줄여버림으로써 본인들만 해먹겠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견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지켜봐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술은 가장 심플하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꾸준히 얘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게 진짜 일본 스타일인가 보다. 나중에 진짜 공무원들 다 연필 깎고 있는 거 아니야? 일본처럼?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이라는 일본에는 그 한 당이 거의 일당 독재 체제로 지금 몇십 년째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후 일본은 그들이 다 해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의 총재가 곧 그 나라의 총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쭉 봐왔는데 일본을 정치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후진국이죠. 후진국 중에서도 아주 후진국이에요. 그 세습도 해요. 걔네 투표할 때 이름 한자로 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의 정치권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권이나 기득권들이 연결돼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봤으면 그리고 좀 내가 알게 됐다면 떠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떠들 필요. 이 왜냐하면 오늘 제가 러시아 관련된 이 프리고진 그러니까 바그너 용병들 관련된 뉴스가 확 덮었지 않습니까 주말 내내?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바그너가 뭔지 프리고진이 누군지 그렇죠. 이거는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어디는 반란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쿠데타라고 반란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조선시대 생각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냥 혼합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강 시사에서 위화도 외구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사전 지식 없이 듣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서 그냥 버려버려요. 안 맞아요. 들어요. 지금 계속 이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언론판을 저는 몹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80%가 이동관 반대한다고 기자협회 투표에서 투표했잖아요. 그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기사로 보여주세요. 기사로. 기사로 좀 보여주세요. 기사로. 투표하고 쏙 빠져. 기사는 안 쓰고 뭐야 이게. 아, 이건 아니다. 그 아니다. 팬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그 위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칼이 뭐 펜이 칼보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펜이라는 게 누구의 펜이냐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펜이 아니라 이제 키보드겠지. 그렇죠. 그 키보드에서 본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을 엄한 데 쓰지 마시고 좀 제대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기사가 만약에 나온다면 네. 저희가 떠들겠습니다. 아유 그럼 부지런히 떠들겠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막 떠들지 우리는. 응? 오늘 하니까 약간 두통이 오는 것 같아요. KBS 얘기 듣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6,000분이 넘게 다 듣고 계시네. 뭐 그죠? 나가란 얘기야? 그게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참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등장과 동시에 BBC 인터내셔널, NHK 국제뉴스처럼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고추자가 진짜 포인트 잘 짚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BBC NHK라고 얘기를 하지 BBC 인터내셔널 NHK 국제뉴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지. 근데 조선일보는 제목을 저렇게 달았어. 아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캐치를 한 거죠. 그렇지. 이동건 왜 이렇게 얘기했지? 그 뒤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저 마사지를 한 그 제목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러잖아. 다른 데서 만약에 어떤 외부 인사가 저기 외국에서 KBS 국제뉴스 이렇게 안 하잖아. 저기 나온다 워딩. 그러니까 저 워딩을 한 이유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BBC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디테일, 뭐 작은 무언가가 그 사람의 지향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형태의 발언일 수도 있는 것이고 KBS도 사실 국제 채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KBS 월드라고 그 해외에 계신 분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 여행 가면 우리도 막 채널 찾다 보면 나오는 채널이기도 한데 그걸 우리가 KBS 공영방송의 어떤 정체성으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한 그 속내 같은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런 거예요. 이 방송을 소비하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떤 방송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보도가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각인하고 이 방송 이상한데 뭐 어디에 치우친 것 같은데 아니면 정권 친화적인 것 같은데라고 판단할 때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총선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죠. 총선용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 고린 지점을 향해서 차곡차곡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더하기 국회 일정까지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겠습니다만 그 야당도 뭐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다가 보이콧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될 일이고 해봤자 효과도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 가서 더욱더 강하게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얘기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지고복고해서 뭐 언론 장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과거 이동관 이번에 임명된 사람의 그 과거 이력과 그리고 자녀 학폭 관련된 것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해서 뭐 또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벌어지냐면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극차극 아까 말했던 동경이 말했던 이사회 대표 그리고 방송 장악 등등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 총선 때까지 아주 중요한 그들은 칼날을 쥐고 가는 거죠. 이 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판인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청문회는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죠. 그 마당의 장을 왜 민주당이 활용을 안 합니까?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임명을 강행을 하겠지만 청문회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서 제안했던 그리고 언론 노조 등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현 야당 추천 방통위원 사퇴하고 최민희 참 명칭도 이상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자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임기 다음 달에 만료되는 그 야권 추천 몫이 있거든요. 그거 추천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그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사실은 이거 주장하는 게 대단히 신중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멀쩡한 합의제 기구를 무력화시키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방통위 합의제 기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괜히 의결 정족수만 채워주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방통위 규정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상임 최소 3인 이상의 방통위원이 있어야 무슨 의사결정 정족수가 채워진다. 두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적 과반수기 때문에 방통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강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야권 추천이 없는 방통위원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에서 정부와 여권 추천위원 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논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건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유권해서 받아보자. 이 나중에 문제제기가 가더라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라도 해라 민주당이. 오죽했으면 언론 노조나 띵구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강행할 거야를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MBC 신장식, 뭐 KBS 최욱 뭐 이렇게 다 날라갈 거야. 프로그램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겠지 이렇게 농담 소재로 삼고 왜 우리는 이미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여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이런 거예요? 그거는 뭐 KBS, MBC 구성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요. 정말 알아서 그 안에서만 알아서 하면 돼요? 왜 기초자가 외부에서도 보기에는 왜 그런 것 같아? 왜 그럴까? 진짜 난 너무 궁금해.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그러면 이렇게 바람처럼 한번 산들바람처럼 불고 이렇게 아무도 아니,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그러면 기초자가 보기에는 뭘 어떤 만약에 이 일들이 지금 하나라도 문재인 정부 이전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됐을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지금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너무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정권이 만약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론 상황이 굉장히 더 이것보다 더 심해지면 좋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키려고 만약에 할 때 뭔가 정상화시키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진짜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요즘에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MB에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그때 당시 KBS와 MBC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금 정상화라는 표현도 뭐 진영에 따라 달리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는 거겠지만 이게 이런 게 반복되는 게 비극인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그 MB 때 총파업을 했었죠. 그때는 구성원들이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정인조 사장 해임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싸움에 대해서 시민사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고 연대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언론의 어떤 신뢰라든가 지형도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왜냐하면 그럼 지금 KBS, MBC 구성원들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결사항전 해가지고 만약에 파업을 해가지고 파업 못합니다. 제가 이미 다 봤을 때 내면적으로 받아들였던데요, 그들은? 아니 내면적으로 받아들인 걸 떠나서 파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지금 KBS, MBC는 제가 보기에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파업을 했다고 칩시다. 파업에 있어서 언론사가 파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겠습니까? 시민들이 연대해주고 지지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저널리즘 띵을 보시는 우리 대갈족 분들 KBS하고 MBC가 파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지해줄 건가요? 그게 궁금해. KBS, MBC 구성원도 그게 자신이 없어. 동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MB 때처럼 적극적으로 지지 안 해줄 거라고. 맞아요. 나 그때 김장겸은 물러나라 그거 외치던 김민식 PD 라이브 다 보고 그런 거 다 진짜 하나하나 다 따라가고 이렇게 돼가고 있고 저렇게 돼가고 있구나 했는데 만약 지금 한다고 하면 그만큼 할지도 솔직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KBS, MBC 구성원들의 단결력과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그 인식이 내부적으로도 공통적으로 이게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요. 상당히 좀 이게 분열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KBS, MBC, MBC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파업 동력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언론사 내부에서 엄청난 그 저항 의지라든가 투쟁 의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못 밀어붙여요. 근데 아는 거죠. 해봤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지. MB 시즌 2야. 그 아까 MB 시즌 2 그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 한겨레인가 경향 기사인가. 그 잠깐 띄워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저도 그랬고 아마 대한뉴스도 그랬고 많은 언론사들, 많은 유튜브들이 전망을 한 게 검사 정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랬죠. 자, 지금 용산과 정부는 그 밑에 표가 있거든요. 이게 자, 저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주요 라인에 있는 이 지금 행정부가 됐든 거의 MB 출신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자, 검사 출신들은요. 수사만 했지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권을 운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저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통 입장에서도 검사 출신을 기용을 해봤는데 안 되는겨. 안 되는겨. 뭐 때려잡는 건 잘해. 근데 정권 운영은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MB 출신들이 다 장악했어요 지금. 진짜 너무 코미디 아니? 유인촌이 저기 앉아 있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김관진이 있어요. 자, 그럼 MB 출신들이 이재호라니. MB 정권 때 주특기가 뭡니까? 언론자가 방송 장악이야. 얘네들은 해봤어. 그때 우리 MBC 할 때 김장겸은 물러나라는 그 김장겸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 이름도 너무 웃겨. 괴담방지 특위위원장이에요. 괴담방지 가짜뉴스 방지 특별위원회 장이래.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사실은 MB 정권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생각해 보면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을 그쪽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10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MB가 대통령이 될 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년에 워낙에 동력이 없었잖아요. 대통령 지지도는 워낙 낮고, 그리고 정동영 후보와 당시 이제 대선을 치를 때도 뭐 비슷하게 갈 거라고 조차도 상상한 적이 뭐 이렇게 예상하거나 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MB가 대통령 되는 거는 그때 무슨 당연수순처럼 생각하고 있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면서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쪽의 똘똘한 인사들을 다 긁어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울분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쫙 빨려 올라왔고, 그 MB라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라인에 그 결이 맞는 사람들은 그때 다 결합이 됐었거든. 그 결합됐던 사람들이 이게 희한하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수 진영이 나름대로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그 아주 그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진박 논란이거든요. 이게 친박과 MB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보수 안에서 친박들이 코어가 되어버리는 시간이 그 박근혜 정부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부족했었고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막 찢고 볶고 그 안에서 벌어지다가 탄핵 이후에 정권을 잃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그들은 일종의 와신 상담을 했을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공간이 생기면 들어가겠다. 앞서 말했지, 그러다가 보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검사들이 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들과 정부를 운영했던 사람들과의 경쟁력을 봤더니 MB 정부 출신들이 낫더라는 거지. 그래서 정권 1년이 지난 지금부터 차곡차곡 지금 자리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그럼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은 많이들 예측했습니다. 예측했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뭐 중반부 그 후반부 오는 내내 국회에서 법적으로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바꿔보자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검찰개혁이라는 그 소용돌이 안에 확 다 빨려 들어가면서 당시 과방위에서 방송법 얘기도 있었고, 그 외에 어떤 정부 조직법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다 이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나 안타깝게도 뭔가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 정부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래서 계속 시행령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 저렇게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권한을 다 쓰고 있어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뭐 그 언론사 내부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해가지고 저들이 뒤집어진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MB 때만큼만 하겠다라는 마음을 이 사람들이 먹고 있다면, 그리고 총선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먹고 있다면 그들이 하는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형태로 막을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채널을 보고 영상을 보고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움직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계된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아까 공영방송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적어도 우리 대갈총님들처럼 유튜브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진영 가릴 것 없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이런 표현 좀 상투적이긴 한데 귀추가 주목된다. 나 화품다. 아니, 기초 이제 주목 어떻게 무슨 봐요? 말이야 이거 지금? 유튜브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유튜브도 손을 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성 언론을 만약에 그들의 논리대로 이제 장악을 했다라고 확실히 판단이 되면 특히 이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선에서 생각보다 지금 여권이 뭐 성적이 괜찮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딜까요? 당연히 유튜브지. 그러면은 유튜브에서도 조금 메머드급 있지 않습니까? 덩치가 큰 진보 채널 뭐 이런 곳들은 손을 보겠죠. 저는 당연히 보려고 할 겁니다. 정확하게 특정을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돈줄을 댄다든가 뭔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돈 문제 뭐 해가지고 법적으로 뭐 걸 것 같아. 허위사실 유포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일종의 세무나 회계 이쪽을 세무조사. 들여다봐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만들고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 있을 거예요. 뭐 슈퍼챗 들어온 거 가지고 누구는 외제차 타고 다닌다. 그래 맞아. 법적으로 뭐 문제 안 되면 그런 거라도 뭐 이런 그죠? 식의 것들이 그냥 예상컨대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공영방송 장악이 상당히 급선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총선이 급하거든요. 용산하고 집권 여당은. 그 다음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유튜브 이쪽은 아마 플랜을 짤 겁니다. 우리 진지한 얘기 하는데 우리 미안한데 대갈총님 다 미쳤나 봐 왜? 진짜. 아까 귀추가 주목된다니까. 전부 귀두가 주목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얘 이름 바뀌었어. 귀추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은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귀두가 이 주목됩니다. 댓글 쓰시는 분들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어디? 야, 고추봉, 귀추봉도 있어. 사람들 다 모여서 막. 내가 귀두 하나만 한 소리 주목이야, 막. 한다고 나를 고추 진봉이라고 부르고 있어 지금.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또 그리고 아까 댓글에 큰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여자분 왜 자꾸 웃냐 그러는데 야 귀두를 주목한다는데 안 웃기냐? 졸라 웃기잖아. 아니 그 자꾸 기추자가 웃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소수긴 합니다만. 그럼 뭐 웁니까? 웁니까? 야 그럼 우냐고. 그게 내 롤이야 웃는 게. 여기서 웃으면서 돈 받습니다. 나도 그것만 하고 싶습니다. 마치 내가 진봉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자, 웃으면서 돈 벌기. 갑자기 웃음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네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하고 팟캐스트를 미디어 토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저는 미디어를 기자였고 뭐 김용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팟캐스트 왕이었죠 왕. 그 달리 김엄마가 아니라니까 용민 형이 낳은 애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순산하셨어. 그때 당시 셀럽. 이제 둘이 이제 미디어 비평을 한 겁니다. 대학로 벙커원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원래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이잖아요. 막 그때 이제 팟캐스트 시대고요. 막 웃으니까 악플 많았죠. 악플 많은 게 아니라 그때 녹음하고 이제 업데이트 올리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게시판에 만약에 100개가 있다. 99개가 저 생각 없이 쳐웃는 새끼는 무슨 어떤 새끼냐. 그래서 한 4회 때까지 그 게시판에 압도적인 그 요구가 저 새끼 내보내라. 그래서 김용민 이사장이 그때 이제 4회째인가 할 때 그러더라고. 아니 웃는 얼굴엔 침도 안 뱉는다 그러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JH는 지금은 존엄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욕을 했거든요. 이 새끼들아까지 하셨는데요. 그런데 한 6회째쯤 되니까 조금 바뀌더라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나를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니까 기취자도 응. 꿋꿋하게 가. 전 되게 꿋꿋한데요. 나 신경도 안 가세요. 쓰는데요. 저도 뭐 욕하거나 말거나 꿋꿋하게 갑니다. 그렇게 야 웃지 마라 지금이 웃을 때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화내고 여기 우리 띵골님한테 화내고 나서 다 흑화됐어. 다 흑화됐다고. 웃으면서 버틴 놈이 지금까지 버티는 거요. 알겠어? 그래서 대한뉴스하고 저널리즘 띵 그리고 고추자 기추자 저 역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 웃으면서 버티는 자가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꼿꼿하고요. 꼿꼿한 네. 거 좋아하고요. 네. 꽃꽃? 전 귀추자고요. 진짜? 예.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탄수화물 때려 먹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띵구리의 응.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서희초 갑질 부모랑 이동관이 한 짓이랑 똑같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동관이 방송 장악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 이동관 이렇게 하지만 일반 사람들 모르거든요. 나는 그 이동관이가 그 와이프도 그렇고요. 학부모 갑질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떠드는 게 난 일반 사람들한테 더 귀에 꽂힐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마디야? 끝인데요? 이게 한마디냐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나 12시까지만 해? 어? 여러분 이동관 이 얘기 그러니까 방송 장악했다는 얘기 말고요. 이거 갑질 부모랑 똑같다는 얘기 이 얘기를 주위 사람들한테 퍼뜨려 주세요. 자, 띵구리의 마인드 컨트롤을 잠깐 하고 네.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신감.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좋네. 아주 좋아요. 아 너무 예비 방송에서 응. 오늘 응. 본의 아니게 네. 흥분을 해서 저 약간 머리 아플라 그랬어. 남영진 KBS 이사장, 이사회 이사장 그리고 정미정 EBS 이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이 세 사람을 수요일 있잖아요. 16일 이때 해임안을 방통위가 의결을 한다는 게 대략적인 관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방통위가 수요일에 보통 전체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회의 때 보통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뭐 하느냐? 상임위원들 간에 간담회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뭐 이런 안건 의결합시다. 그리고 서로 이제 소통하고 그런 자리예요. 근데 저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건데 남영진 KBS 이사장하고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해서는 오늘 해임을 한다. 그러니까 수요일도 못 기다리겠다. 오늘 하자 그냥. 아주 정광석하군요. 보통 이제 그 김효재 위원장하고 이상희 그 추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현 상임위원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은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빠지거든요. 항의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 내피셜인데 그 김현 상임위원 빠지니까 둘이서 뭘 간담회를 하냐? 야 그냥 해. 그리고 당당당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회의 같은 거는 보통 오후에 열리긴 하는데 워낙에 뭐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안건을 처리한다고 지금 기사가 떴어요.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 우와 진짜. 그러면 10시에 보통 회의 열거든? 이 딱딱딱 했을 수도 있네. 자 그러면 이제 해임한 거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러네. 오전에 해임한 거 처리하고 오후에는 권태성 박문진 이사장 청문회를 합니다. 야 이게 진짜 뭔가 개혁은요. 진짜 빨리 하는 건가 봐. 하나회 첩결 할 때도 바바박. 이것도 바바박. 이게 뭡니까? 그 청문회 하고 나서 수요일에 권태선 이사장 또 난리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두 방송사 이사회 이사장을 날리고 EBS 정미정 이사를 해임하고 이러면은 그 뒤에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KBS,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합니다. 방통위 차원에서. 예. 이래 됩니까, 아저씨? 아저씨 제가 봤을 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널리즘 띵에서도 한번 슬쩍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지명자가 후보자가 청문회를 18일 날 하잖아요. 지금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 임기가 8월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에서 직무대행이
내 손에 피를 다 묻히고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양반 휴가 가는 것도 안 가고 그냥 다 하는 거라면서요. 팍! 그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 자, 팍! 이 사람의 그냥 팍팍 할까? 뒤에 뭐 자리 하나 해주겠다. 팍팍하면 뭔가를 챙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김효재 직무대행이 갈 걸로 예상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거기 지금 또 짱이 있을 거 아니야. 해임 작업이 추진되고 아주 해먹는 데는 1등이구만 이놈의 새끼들. 그래서 뭔가 이게 딱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그 가려는 거기 짱이 해임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거기 간다 이러면은 이 보내려고 딱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가려고 딱 야 뭔가 그냥 우연인데 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래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연 아니야. 다 설계된 거지. 애새끼들 머리 맞대고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마무리 좀 해. 이렇게 딱딱딱딱딱 된 거지. 이 바닥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아니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청문회 야당이 뭐 반대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임명 강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손에 피를 하나도 안 묻히고 들어와요. 왜냐? 이 모든 거를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거든요. 저는 모른다 그러겠네요. 뭐 이동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럼 이동관 아는 거 없으니까 청문회 나왔을 때 그 얘기하면 되겠다. 재테크의 귀재던데 그 재테크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물어보면 되겠네요. 나 너무 부럽던데 너무 알고 싶어. 자, 그런 지금 거 하면 되겠다. 여기 지금 해임된 이사들이 다 이제 법적 소송할 거예요. 그러면 방통위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겠는데 그 법적 책임을 나중에 지거나 이렇게 된 당사자는 당연히 김효재 직무대행이 되겠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이 계산까지 다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입니다. 근데 뭐 여야 간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0%였고요. 불발이 되면 용산에서 윤통께서 국회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국회에서 뭐 하든 말든 뭐 일단은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임명을 강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24일 강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왜 24일이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간이죠. 8월 23일이 김효재 지금 방통위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이 우리 동관이 형님을 방통위원장에 그냥 꽂아서 바로 가겠다. 여러분 혹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라이브로 안 보셨죠? 저 봤어요. 라이브는 아닌데 저는 다 봤거든요. 저는 저 고추자가 발리에서 이러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직업적 특성상 왜냐면 또 원고 정리하고 뭐 해야 되잖아. 브리핑 하려면 그걸 봐야 되는데 제일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지금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점심 먹고 와서 생각해 보겠어. 와 진짜 비아냥되는데 그거 비아냥된 거 아닙니까? 진짜 죽방한테 날리고 싶었어요. 이건 민주당에 대한 비아냥이라 국민일보 상대로 비아냥거린 거. 당연하지. 국회의원 누가 뽑았는데. 근데 나는 그 이동관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하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네. 그 사람 진짜 가볍더라. 뭐라 해야 될까? 진짜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전형적인 족밥상이에요, 여러분. 그 영상 안 보셔도 되거든요. 나의 생각인데 나의 인물평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상 안 봐도 돼. 저는 봤거든요. 말투나 행동거지나 그 어조나 모든 태도가 진짜 족밥들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뭐 하나 믿고 형님 뒤에서 봐주니까 믿고 겁나 깝친 애들 있죠.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그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명도 이게 지금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직접 그러니까 무슨 추정이나 이게 아니고 문건이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문건에 다 있는데 나는 참 해명도 이게 국민을 진짜 바보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상적인 언론 동향 보고 다 보통 다 그렇게 한다. 모니터 보고 수준이다.
그 대한민국에서 언론 모니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최고 1인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거든요. 민원련. 민원연에서 언론 모니터 보고서를 매주 내지 않습니까? 매일 내기도 하고 그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 모니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언론 보도가 이렇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그거는 각 정당들도 다 해요. 정부 부처에서도 자기 부처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언론 모니터를 다 하죠. 동향 보고를 하죠. 근데 누가 언론 동향 보고를 하면서 사장 날려야 되고 좌파 성향 진행자 어쩌고 해야 되고 누가 뭘 동향을 그렇게 써요. 그게 다 문건으로 나온 건데 더더군다나 그게 본인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 국정원의 어떤 언론 동향 보고서 때문에 다 재판 받고 이렇게 실형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동향 보고서라고 통상적인 동향 보고서라고 이게 뭐 볼 거 없잖아요. 앞으로도 통상적인 그런 보고서가 하겠다는 만들어진다는 거 거지.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게 언론 다 떠나서 그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할 말이냐.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에 대한 규정 자체가 잘못돼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그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 했던 행적들로 비추어 보고 이번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로 비추어 봤을 때 방통위가 이거는 감찰 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걱정했던 내용들이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검사 출신들이 여기저기 포진이 되면서 금감원도 검사 출신, 뭐 여기저기 다 검사 출신이 가면서 그러면 금융계를 감찰하고 또 예를 들면 경제계를 감찰하고 그렇죠. 방송 언론계를 감찰하고 이런 식의 감찰 정치와 감찰 통치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비단 검사 출신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와 코드를 맞춘 사람들이 자리 곳곳에 배치되면서 이런 것들이 여겨지고 있는 거죠. 헌법, 법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헌법의 가장 기본권 중에 하나인 언론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 법적인 어떤 가치들 있잖아요. 헌법상의 가치를 자신들이 좋게끔 해석했던 그런 뭐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히틀러가 법 없이 통치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통치했던 사람들의 그 뒤끝이라는 게 역사가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청문회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일단 자료를 안 냈다면서요. 사생활 보호. 그 누구는 사생활 보호하고 누구는 사생활 보호할 게 없는 거야? 자녀 증여세 뭐 관련된 거.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일방적 주장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딴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 그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화해를 했다라고 이동관 후보자가 계속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교사가 그거 아니다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 측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것도 처음에 이랬어요. 그 교사가 가리고서 이제 그렇게 제보를 했더니 그 사람 누군데? 그 사람이 뭘 알아? 이랬더니 나 담임이요. 했더니 갑자기 일방적인 주장이라 이런 식으로 걔 매번 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도했던 언론사들 하나하나 다 뭐 할 거야?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아니 완전 서희쪽 갑질 부모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하는 행태가. 그리고 저는 이게 이동관 후보자가 그 청문회 때 한 얘기 중에 점심 먹고 생각해 보겠다 그거와 역대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핀닥터라는 얘기를 썼어요. 근데 그 스핀닥터라는 뜻이요 일종의 정치 홍보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치 홍보 전문가고 그 PR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 그게 스핀닥터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는요 그 부정적인 어떤 의미를 사용할 때 그거 진짜 쉽게 그냥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뭐 어떤 뭐 언론사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스핀닥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
그러니까 멍텅구리야 이 정부는. 개뿔도 모르면서 영어 단어 쓰면은 뭐라도 있는 줄 아는 그런 이상한 사대주의 너무 천박스러워요. 근데 본인들은 천박스러운 줄 몰라. 그리고 저렇게 띠꺼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저 영상 보면서도 진짜 너무너무 역하더라니까. 우리 또 뿅뿅뿅뿅님 뿅사님이요, 뿅사님. 최경영 기자가 오늘 스핀닥터 얘기했다고. 저는 당연히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 또 미국 외신 전문으로 보는 사람이고 또 미국에서 저널리즘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분명히 스핀닥터에 대해서 한마디 할 거다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한마디 한 거 같네. 뒤 코너에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스핀닥터라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스핀닥터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스핀닥터를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는 거. 그러니까 난 이동관이라는 개인은 이미 이제 바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국민이 이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맥락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럼 언론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맥락을 짚어주고 맥락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잘 흘러나오고 있느냐라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또 기추자가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거 나올 줄 알고요. 이미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한 방은 없었다라고 나올 걸 생각을 했거든요. 야 요새 똘똘해졌다. 아주 똘똘해. 왜냐면 아주 굉장히 유능한 똘똘이라고. 딱딱한데. 왜냐면 우리 기자 똘똘이. 내 거야. 똘똘이하면서 왜 병딱? 제가 그 선배들 중에 그 선배가 저를 그 트레이닝 시킬 때 가장 그 강조했던 게 뭔지 압니까? 현상을 쫓아가는 기자는 중 정도밖에 안 된다. 기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유능한 기자가 됩니까? 제가 물으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모 선배께서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기자는. 무슨 얘기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요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지나갈 때 팍 덮쳐야 된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 기추자가 이동관 청문회 때 분명히 또 우리 언론들이 요딱으로 보도를 할 것이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딱 하니까 바바바바바바 캡처를 제목 바꾸기 전에 바바바바바 캡처를 받아가지고 바바바바 다 캡처를 해놨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한 방이라고 설마 나올 것 같긴 한데 설마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한 방은 없었대. 그러면서 밑에 보면 설명 같은 거 짧게 있잖아요. 기존에 제기했던 의혹 추궁만 있었다는 거야. 야 기존에 나왔던 의혹 중에 한 개만 있었어도 바로 낙마였어요. 이전에는. 기존 제기했던 의혹 추궁만 기존 제기했던 의혹만으로 날아갈 사안이죠. 정말 미치겠네요. 그래서 저걸 보면 이게 굉장히 길게 세팅됐던 거야. 맞아요. 내정됐다고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청문회까지 오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학폭 얘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정 상태니까 지명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마평에 올랐다라고 정도 볼 수 있는 그 거지. 정도죠. 근데 그때 얘기하면은 뭐 지명도 안 된 사람 가지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놓고 지명돼 가지고 청문회에서 얘기했더니 옛날에 나왔던 얘기 아니냐. 이게 아주 길게 세팅된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청문회를 하고 나서 청문 보고서 채택될 리 만무하고 지금 여야 하는 거 또 국회에서 나오는 모습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럼 대통령은 또 임명 강행하면 되는 것이고,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데 청문회라는 것이 이제 뭐 이런 쇼잉도 안 되는 거고, 나는 오히려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만 길게 줘가지고 그 태도라는 게 지금 아까 쭉 앞에 얘기하셨지만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자기가 임명되는데도 지장이 없으니까. 저는 감히 예상컨대 이미 방통위원장이 되어서 진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적어도 두세 달 후, 뭐 길게는 총선까지의 액션 플랜이 다 짜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실제로요. 그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막 불거지기 시작을 했을 때 모 언론계 그 아주 고위직을 지내셨던 분인데 그냥 한 얘기는 같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용산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왜 나는 저기 임명이나 내정자도 아닌데 왜 뭐 그러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저널리즘 띵인지 대한뉴스에서인지 한번 슬쩍 얘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뭐였냐면 이미 다 내정된 상태였는데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미리 다 이 모든 의혹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한 일주일 전에 언론에 의해서 다다다닥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못 버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몇 달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다가 정작 청문회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뭐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일주일- 언론 이 분위기야. 일종의 김백이었어요. 네. 김백. 그래서 지금 고추자가 얘기했던 거,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는 미리 이거 사전에 김 빼려고 언론에 슬슬 이렇게 흘리면서 이동관 후보자 흘리면서 그럼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계에 있는 종사자들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이동관 후보자가 MB 정부 때 이랬고 막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몇 달째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내리에도 박혀가지고 지금 청문회 때 보니까 뭐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언론들이 저렇게 보도를 해도 안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짚는 거죠. 한 방이 없었다라는 기사조차 나는 미리 뽑아놓은 기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현역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충의 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지난 한 주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정치권 관련 이슈 중에는 저 청문회가 주요 이슈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사를 써야 되는데 네, 기사를 미리 써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뭐 바꿔 넣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몇 시간 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바꿔 넣는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컨셉이나 기조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걸로 보이는 뉴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청문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지 그리고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태도나 후보자의 태도에 대한 지적에 대한 그 이후의 반응이라든지 그럼 이 청문회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고 짚어주는 언론 기사들은 뭐 없진 않아요. 억지로 찾으면 있긴 합니다만 너무 적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토요일에 그 신문이 지난주에 발행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주말에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고 나서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아마 주말에까지 뉴스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야, 가관입니다. 일단 신난다. 재미난다. 한국일보. 나는 한국일보를 왜 저기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계에서 자꾸 중도를 지향하는 한국일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이. 한국일보가 무슨 중도입니까? 제 보수 말이야. 보수. 조중동하고 경향 한겨레 사이에 있으면 그게 중도예요? 그냥 기회주의적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중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한국일보가 26일 토요일자 사설을 썼는데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진영 넘는 진짜 공정방송 추구해야 하나만 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 제가 굳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응? 그리고 조선일보는 주말에 26일자에 서민 교수 아시죠?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칼럼이 실렸거든요. 그 사람 아직도 교수합니까? 칼럼도 쓰는데요. 뭐. 와. 자,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바로잡는 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주요 역할이다. 그리고 역시 같은 날 경제지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제 사설에서 한국경제 역시 정시면 기사에서 닷 올린 이동관 방통위 공영방송 포털 개혁 속도 낸다. 경제지드 왜 이러느냐? 자, 방통위와 우리 기성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사업들이 적절하게 있습니다. 언론사들 이해관계가 여러 반영돼 있고요. 앞으로 뭐 YTN 민영화라든가 뭐 민영화 있지 않습니까? 요거 노리는 또 선수들도 많고요. 자, 등등을 봤을 때 그런 이해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저 MB 정부 때 방송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저렇게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어? 우린 굉장히 저널리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보도와 사설을 내놓고 있다. 무슨 얘기냐? 저널리즘은 후순입니다. 예. 저널리즘과 가치 판단 후순입니다. 아니 그러면 외국 외신들은 구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건가요? 구독 비중이 높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비교적? 광고 비중도 상당히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권위지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와 비교해서도 구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유료 구독자 비중이 많은 데가 영국의 가디언입니다. 가디언 논조가 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보적인 시각을 네.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언론은 딱 보면 현상을 보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 혹은 비판, 진단 이런 것들이 시작점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언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판을 누가 다 짜준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의 프로파간다. 아니 이 홍보질.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나는 스핀 닥터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이거 정말 외신들이 고세로 실으면서 이게 웃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국정홍보처라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부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나라에서 뭐 하면 그 홍보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혹은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극장 가면 영화 보기 전에 대한뉴스 보고 시작해야 됐던 거 이런 시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절을 이 사람들도 언론사에서도 뭐라고 쓰냐면 독재 향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쓰면서 자기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 뭐 불보듯 자명하고 지금 불보듯이 자명하다는 걸 떠나서 이미 그 플레이가 시작이 됐다고 평가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박문진 이사, KBS 이사회 이사 뭐 바꾸고 있는 거, 방통위원들 어떻게 면면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시작인 것이고 왜냐하면 일상을 사는 사람들한테 방통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 방통위원이 누가 되는지 KBS 이사, 박문진 이사 누가 바뀌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으로 바뀌어서 일반인들이 인지할 때쯤 되면 이게 회복 불가의 어떤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관련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중요한 일인데도 많이 언론에 이 뭐랄까 소개가 안 돼요. 저널리즘 띵을 쭉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양이 있냐고요. 방통위원장이 탁 되고 나니까 방통위원장 왔으니까 아까 저 한국일보의 그 문장이 난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공정방송 그 각종 부사의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공정이라는 단어 앞에 진짜 공정은 뭐야? 그럼 가짜 공정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얍삽하게 이게 언론들이 기사 쓰고 언론들이 그렇다게 이렇게 뭉쳐놓고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나 비겁한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각각의 현안들이 나오면 이 현안들을 분석하고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시는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제 뭐 수많은 패널들도 있고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유튜버들도 있고 그런 내용을 다 각자가 흡수하고 계실 텐데.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단단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언론 시장이라는 게 뭐 매체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포털에서 소비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너무나 대단히 피상적이거나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아니면 애써 지우고 있는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뭐 경험상 요렇게 한 몇 달 지나고 요렇게 몇 년 지나잖아요. 다 까먹습니다. 이게 홀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손석희 사장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어젠다 키핑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계속 덮여 가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치우지 못한 어떤 쓰레기 같은 것들이 계속 뒤에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장사하는 인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잘 유지한 채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러분, 자 그러면 2주 뒤에 과연 언론계는 어떤 또 사고를 개차반이겠지 뭐 여전히 치고 있을지 한번 저희가 따박따박 기록하고 정리해서 2주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땐 띵구리 허리도 나아져 있을 겁니다. 안녕. 저의 멘탈도 나아서 올게요. 안녕.